전제 조건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다라는 거였죠. 첫 번째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라는 전제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는 게 왜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이냐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라는 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데에 이 물건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예요. 세법 규정에서 너가 매입세액 이렇게 쓸 거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적어놓은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아니라는 의사표현이 내가 공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걸 매출 사업에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세 사업에 써버린다든지 개인적으로 써버린다든지 거래처에 접대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얘를 팔아버렸다고 할 건데 사온 가격이 아니고 시가를 가지고 팔았다고 할 거예요. 시가를. 자, 어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 간주 공급에 대해서 어제 제가 적었던 게 자가 공급하고 이 중에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쓴 거,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그리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자, 폐업 시 잔존재화. 어제 얘기했던 게 이거밖에 없죠. 어제 제가 이렇게 쓰면서 얘만 특이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 설명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얘만 특이한 건데 얘를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자가공급이라는 건 세법이 지금 너가 써버렸다는 이야기죠. 너가 이걸 너한테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팔아서 부가가치세 가지고 오라고 공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라는 증빙을 해줄 대상이 있나요? 지금 내가 내 과세 사업에서 나의 면세 사업에 쓰는데 내가 내 이름한테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우리 법인카드로 우리 카드 단말기에 끓는 건 금융위원회 날 연락 올 거예요. 그죠? 카드 깡하는 줄 알고. 자, 그리고 개인적 공급도 우리 직원들한테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노트북을 준다든지 그럼 직원들한테 뭔가 증빙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없겠죠. 거래처한테 접대하면서 증빙을 주면 거래처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또 폐업시 잔존재화. 내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사업자에서 비사업자로 전환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사업자가 되는 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간주공급은 증빙이 발급이 할 수가 없게 돼요. 증빙을 발급하려고 해도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간주공급의 원래 원칙적인 특징이에요. 자,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볼게요. 자, 어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직매장 반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직매장 반출이. 자, 그럼 어제 저와 같이 공부했던 내용, 오늘도 이야기했던 게 우리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했죠.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 그럼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인데 자, 우리 회사가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어요. 그럼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렇게 물건을 보내는데 자, 지금 이거 물건을 판 건가요? 판 거 아니죠?
부가가치세법도 기분이 나쁠까요? 여기에서 못 팔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서 많이 팔아서 부가세를 많이 내는 게 부가세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도 판 거라고 안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좋은데, 문제는 우리 사업자가 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우리가 일기 예정 때 신고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온 게 있어요. 그럼 사온 거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1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1억이라는 매입세액인데 공장은 물건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없게 돼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공장 사업자가 부담하면 안 되니까 돌려줄 거예요. 자, 그럼 직매장이 이제 이걸 가져가서 2배로 판다라고 하면, 다 팔아버렸으면 매출세액이 2억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도 판 게 아니라고 했으면 매입한 게 없으니까 매입세액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2억이라는 매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세금, 부가가치세는 내 돈 아니니까 자기는 20억치 팔았고 2억 받은 거예요. 얘는 지금 10억치 물건 사면서 11억 주고 1억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일들이 일기 예정 때 일어났다고 볼게요. 일기 예정에서. 그럼 일기 예정 때 이거 사온 거에 대해서 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환급이 일어나는 건 8월 24일 날 환급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직매장은 신고를 4월 25일까지 할 건데, 그러면 이 납부를 4월 25일 날 신고하면서 같이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하나로 보게 되면 그냥 1억만 납부하면 될 거를 2억을 내고 4달 뒤에 1억을 돌려받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업자한테는 부당한 자금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방지해 주려고 지금 얘가 판 게 아닌데 부가가치세법은 너네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특례가 아니고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하고 있다면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너가 얘한테 팔았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판 걸로 간주 공급으로 인정을 해줄 건데, 그럼 그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증빙으로 꼭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판매 가격이 2억이라고 너가 2억으로 발행할 게 아니고 그냥 너 1억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릴 세금이 없어지면 되잖아. 그리고 얘는 1억 산 게 있다라고 해서 세금 1억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가가 아니고 취득 원가를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하고 완전 반대로 뒤집어지게 돼요. 이건 우리 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쓸데없이 자금의 부담이 일어나는 걸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너가 판 건 아니지만 팔았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넘길 때에 원가로 판 걸로 세금 계산서를 하면 너는 매출세액이 발생할 거고 얘는 매입세액이 발생해서 직매장 쪽에서 한 번에 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간주 공급으로, 사실 판 건 아니라고 우리 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얘를 판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는 표현을 꼭 전제를 달아요. 왜냐면 지금 얘가 여기에서 늦게 환급받고 여기에서는 빨리 납부하는 거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한 군데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사업장이면 여기에서 1억 내면 되고, 여기가 주사업장이면 여기서 1억을 내면 되니까 그 제도에 가입된 자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빼고라는 표현을 항상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은 이렇게만 보는데 나중에는 이걸 기억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걸 발급을 안 해서 저와 같이 이제 벌금인 가산세를 계산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물밑 자금, 나중에는 꼭 외우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시험 문제로서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 외워야 됐구나. 그 상황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두 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는 한 군데서 하지만 서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만약에 한다면 꼬이게 되겠죠. 그러면 간주공급으로 판 걸로 해줄게 라는 제도예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간주공급이 아예 불가능한 거고, 원칙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도 적용하는 게 아니지만 만약에 실수로 발행한다면 간주공급으로 봐줄게 라고 하는 게 입장이에요. 자,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법이, 여러분들이 친절한 네이버를 검색하면 시대를 불문하고 옛날 것부터 전부 다 튀어나와요. 그럼 옛날 걸 보면 옛날에는 안 된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원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 때렸어요. 실제로 판 거 아닌데 왜 발행했니? 이렇게 해서 허위해서 가산세 부과했는데 당연히 또 조세심판원과 싸웠죠. 근데 탈세에 대한 혐의 하나도 없으니까 벌금 부과할 게 말도 안 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자들이 이겼고, 그리고 법도 개정해서 만약에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인정해줄게, 그냥 간주공고를 봐줄게. 어차피 세금 작게 내려고 한 건 없잖아. 어차피 얘가 내나 쟤가 내나 같이 섞어 내나 내는 돈은 합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우리 간주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지금은 저와 같이 간주공급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는 거더라. 그러면 시가의 10%를 이제 부가가치 신고할 때 가지고 와서 납부하라는 거다라는 개념 정도만 가지고 계세요. 이제 미래엔 저와 같이 이제 이걸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을 시킬 거예요. 그럴 거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와 같이 또 한번 인지할 때 그냥 알고 있는 걸로 좀 두시면 돼요. 자, 이제 95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판 걸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질권이나 저당권,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거. 그냥 읽어봐도 판 거 아니죠. 담보 제공했는데 팔았나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 자, 지금 여기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과세 사업자여서 매출세액을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였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런 사업자 형태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었으면 그 똑같은 옷가게를 하던 일반 유사 과세 사업자를 내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면 그 사람도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거지, 그냥 셔터 내려버리면 끝인 거예요. 혹은 제 다음 사람이 과세 사업을 안 하고 면세 사업을 하면 이거는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넘긴 게 아니니까 저는 폐 없이 잔존제하로 되게 될 거예요. 이 포괄적이라는 표현은 중요해요. 우리 남자분 한 분 있는데, 전부 다 여자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남편이면 큰일인 거고, 부모님 빚을 아니면 할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았네 이런 이야기 하죠. 다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빚도 상속도 포괄적 양수도 포기도 되고 부분 포기도 돼요. 그리고 부분 승계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의 빚을 10억을 안았대.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넌 그 빚은 10억이었고 자산은 얼마였니? 자산은 이야기 안 하고 빚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빚이 더 크죠? 그러면 포괄적 양수 포기하면 전부 다 안 넘어와요. 그런데 그걸 받았다는 건 자산을 받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이야기 안 하고 빚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마저도 비율로 돼요. 전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냥 오랫동안 이 집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셔서 내가 넘겨받았어. 그럼 빚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도
집 빚만 이야기하지 집이 집가가 됐다는 걸 이야기는 안 하죠. 그렇게 전부 다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뭐 가족 그 이때 할아버지하고 미는 빚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전부 싹 한 방에 포기하면 돼요. 4개월 안에 다 정리해 버리면 돼요. 다음 우리 조세물납 있죠. 자, 조세물납이라는 건 원래 세금은 물건으로 안 받아요. 근데 이 조세물납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상속하고 증여하고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 제가들은 인정머리가 없어요. 여러분 TV 보면 그 38 기동대 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러 다니는 강남 그 하는 거 있죠. 그 세무서가 아니고 지방세제과예요. 국세는 그런 물건으로 세금 자체를 안 받아요. 그냥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지. 이 사람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외국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는 행동은 단 1도 안 해요. 물건으로 안 받아요. 지방세는 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하나라도 전부 다 가져가서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전부 다 공매로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들 경매 이야기 듣죠? 그 공매로 날려서 자기가 받아야 될 세금을 전부 다 받아가려고. 걔네들이 그렇게 용을 써도 못 받아서 걔네 차에도 붙이고 막 TV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물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현금 1원도 안 주고 왔어요. 근데 100억짜리 건물 3개를 주고 간 거예요. 자, 좋은 건가요? 일단 그거마저 없는 것보단 좋지. 그죠? 하지만 금방 슬픔에 잠겨요.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상속세를 100억짜리 3개면 일반적으로 120억 내야 돼요. 자, 1원도 안 주셨는데 120억을 내가 어디서 구할까요? 바로 슬픔에 잠기겠죠. 그죠? 근데 6개월 안에 100억짜리 건물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근데 팔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70%에 팔면 팔려요. 그건 대한민국 어디서는 팔릴 거예요. 거기에서 막 불만 1년에 3번 나오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70%면 팔릴 건데, 그럼 두 채를 다 팔아도 20억밖에 안 남아요. 너무 심했죠. 제가 슬픔에 잠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못 받는 것보다 낫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걸 국가가 이거 판 거네 하고 또 부가가치 10% 더 내야지.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공부하는 건 공급을 안 본대잖아요. 그렇게 인정물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물건으로 받아요. 건물로. 그래서 조세물납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도 그렇게 물건으로도 이제 받아주니까, 그럼 국가가 심지어는 건물이면 지분율로도 받아줘요. 40%, 뭐 20%. 그럼 건물 한 개랑 20%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 두 개 다 팔아가지고 그 20억 낳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일 때 조세물납 받아줘요. 이건 판 걸로 보지는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방 세제과에서 하는 행동 중에 그 제일 제가 볼 때마다 웃긴 일이, 여러분들 영등포 세무서 있죠? 거기는 세무서니까 국세를 받는 곳인데 당연히 자료는 거기에 과표를 가지고 지방세제과가 가겠죠. 근데 뭐 영등포 세무서가 받을 게 많으셨나 봐요. 혹시 영등포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영등포 세무서 혹시 가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그 영등포 구청장인가 뭐로 가서 영등포 세무서 찾아가시면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 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무서의 건물의 생김새가 아니고 앤틱풍에 막 넝쿨도 달려있고 대리석이 있고 막 대리석도 옛날 그 고풍이죠. 유로풍. 왜냐면 원래 그게 목화 예식장이었는데 세금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예식장이 영등포 세무서예요. 저도 처음에 못 찾았어요. 제가 뒤쪽으로 지하철로 가면 못 찾는 이유가 뒤로 나와요. 뒷모습 보면 더 못 찾아요. 그것도 조세물납 할 때가 생각나는 건데, 이상 구청에서 가져가야 될 걸 왜 세무서가 자기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등포 세무서로 쓰고 있더라고. 자, 그럼 방금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이건 팔았다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96페이지에 용역의 공급을 좀 볼게요. 재화의 수입은 다음 시간에 보고.
용역이라는 건 제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 이런 데 펜션 같은 숙박업소 이용하거나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는 것도 있고 아래 우리 책에 보시면 무상 공급이라는 것도 있죠. 간주 공급도 있고 일단 용역의 실질적 공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과세 거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펜션 이용하시거나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시는 거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용역의 간주 공급은 세법상에서는 과세하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과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대놓고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고 신고한 사람도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펜션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왔어. 방 하나 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에 자가 공급이 일어났어요. 원래 빌려주면 15만 원인데 15,000원 낼게요 라고 신고하실 분 있나요? 그래서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 컴퓨터 AS 하는 회사인데 출장 나가면 3만 원이야. 근데 우리 회사 컴퓨터 고장 났어요. 그럼 우리가 고쳐야지. 그리고 이거 고쳤는데 수리 용역비로 4만 원 정도 받아요. 3,000원 낼게요. 신고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조문은 적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세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는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간주 공급은 과세 거래가 맞는데 포착된 적이 없는 거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럼 예외가 적혀 있는데 예외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는 너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다 인정 안 하고 시가로 다 생각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우리 예외라고 적혀 있는 곳에 특수관계자의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시가로 과세 거래로 보게 될 거예요. 그 제외하고는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우리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책에는 조금 특이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좀 다르게 두 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재화용역 공급 사례의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어제 제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 이거의 차이로 자기가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 제가 염색하는 회사인데 염료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 부담 안 하고 상대방이 다 줘서 난 기술만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 자, 그럼 건설업은 재화의 공급일까요? 용역의 공급일까요? 자, 건설업은 제가 집 하는 데가 아니라 그랬어요. 건물 짓는 기술, 시공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 시공사가 건물 짓는데 시행사한테 시멘트 보내주세요. 철근 보내주세요. 그럴까요? 자기들이 사서 하겠죠. 그럼 자기가 주요 자재나 전부를 부담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업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건설업은 자기의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시험에는 저렇게 글자로 나오는데 해숙씨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책에.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용역의 공급. 부담하든 안 하든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산업재산권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산업재산권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죠? 저 어릴 때는 그런 생각하고 안 살았어요. 저 대학교 가서 처음 들었어요. 특허권이라는 소리를. 근데 지금 다 알잖아요.
특허,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 알죠? 그럼 이 산업재산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산업재산권을 양도 팔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판 거니까 재화의 공급이고, 이걸 쓸 수 있도록 권리를 대여 빌려주면 용역의 공급인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여기에 아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건을 빌려주는 거는 용역인 거고, 팔면 재화의 공급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꼭 산업재산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저와 같이 용역의 공급을 받고 제가 재화의 수입을 자른 이유는